근데 64쪽이 몇 번? 6번. 네, 64쪽에 6번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하는 것 적절하지 않는 것였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지문이 열등감과 관련된 지문이었거든요. 일단 이거는 답을 정말 간단하게 찾을 수 있었는데 답이 3번이었습니다. 자, 자신의 역할을 다른 학생에게 칭찬과 보상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성취 욕구를 강함으로써 서열화된 가치의 위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고 있었거든요. 여기서 일단 중요했던 게 칭찬과 보상을 해줬다는 거였고, 서열에 대한 가치의 위기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 이랬는데, 그럼 이제 본문에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찾으셔야 되는데, 서열화 위기로부터 해방될 때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지금 본문의 5번째 문단에 나왔었거든요. 5번째 문단 보시면 그렇다면 콤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그것은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 본래적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다. 열등감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이나 결과의 성취를 통해서만 극복된다면 인간은 언제까지나 목적의 달성과 결과의 성취에 의해 이걸 위해 힘과 권력을 자신의 토대로 삼게 되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이런 보상을 위해서만 한다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었고, 따라서 열등감은 구체적인 성과나 업적의 성취를 통해서가 아니라 본래적 자아로의 전향을 통해 공동체의 서열화 위기로부터 해방될 때 극복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위기에서 해방하는 방법은 대가나 성취가 없어야 됩니다. 이거 관련이 없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자신의 역할을 한 학생에게 칭찬과 보상을 해준 거는 지금 대가와 성취를 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6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오케이? 또 7번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기억의 예로 적절한 것인데, 이 기억이 어디 있었냐 했더니 이 기억은 7번째 문단에 있었거든요. 맨 마지막에 있었는데, 아덜의 이론은 문제 해결을 위해 설정한 목표가 문제를 야기한 가치 체계의 영역을 기반을 두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A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B라는 행동을 했어. 근데 이 B가 또 다른 C의 문제를 갖고 오는 거예요. A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B라는 대책을 세웠는데 그 대책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줬다는 건데, 그래서 7번의 답이 그래서 5번이었거든요.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만든 거야. 그래서 최첨단 무기를 만들면 이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날 줄 알았더니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 커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문제를 더 악화시켰기 때문에 7번의 답은 5번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혹시 몇 번 하셨어요? 못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헷갈릴 수 있었던 게 1번이었거든요. 1번 보시면 시험 성적에 따라 서열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험을 치르지 않았더니 사고 능력이 떨어졌다는 건데, 얘는 지금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더 떨어지거나 아니면 타 과목의 성적이 떨어졌다 하면 이게 답이 될 수 있었지만, 얘는 시험 자체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7번에 1번은 답이 될 수 없고 답은 5번이었고요. 무비는 65페이지 피시면 돼요. 65페이지 하고 그 다음에 숙제에서 질문. 또? 50쪽에 3번. 네. 자, 50쪽에 3번은 이거 음양에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자, 윗글에 쓴 글 쓴 입장이었는데 얘는 동양에서는 이 휴지, 그 조용한 간격을 되게 좋게 생각하고 서양에서는 그걸 좋게 생각 안 했다는 건데, 자, 여기서 일단 이 곡에서 나온 연주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바로 이거였거든요. 그러나 그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연주하기는커녕 건반 뚜껑을 닫아버렸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좀 다른 게, 동양 음악에서는 음악을 하다가 연주를 하다가 잠깐 그 텀이 생기는 걸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였는데, 이 사람은 아예 연주조차 안 한 겁니다. 연주조차 안 한 거였는데, 3번에 그래서 답은 4번이었거든요. 연주자가 음을 길게 지속시키지 않는 피아노를 악기로 선택한 것은 휴지부의 신비성을 음미하기 위한 의도를 볼 수 있다는 건데, 얘는 아예 그냥 피아노 자체 연주를 안 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악기 종류 자체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피아노를 써가지고 어디 한 파트만 피아노만의 그 특성을 통해서 휴지를 생성했으면 이게 맞는 건데, 근데 얘는 그냥 아예 연주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악기 종류와는 완전 관련이 없었던 거. 혹시 몇 번 하셨어요? 5번? 아무런 소리도 연주되지 않았던 점에서 음표의 재현 뒤에 휴지를 두는 우리 전통 음악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음악 같은 경우에는 연주를 하다가 여백이 생기는 거였는데 얘는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3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또? 53쪽에 7번. 자, 얘도 보시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우리 실생활과 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시된 게 그거였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시켰는데 그 물건이 택배 배송이 됐어. 택배 배송이 됐는데 그 택배 배송 과정에서 어떠한 파손이 있는 겁니다. 파손이 있으면 우리는 이거를 그 판매자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디에다 해야 되는지 그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일단 보기를 보시면 A는 B가 특별히 제작한 다이아몬드 반지를 1천만에 구매하는 계약을 하고요. 근데 화재가 발생해서 반지가 손실됐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행이 불능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반지를 줘야 되는 반지 자체가 아예 소실돼서 지금 이런 계약의 이행이 아예 불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보기에서 말했던 게 대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대상 청구권이란 이행 불능으로 인해 채무자가 얻게 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등을 채권자가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면 채권자 역시 약속된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천만 원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상 청구권 범위에 대해서 채무자가 얻은 손해배상금 전액을 채권자에게 주어야 되는 무제한설과 채권자가 지불한 매매대금 액수를 한도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한설이 있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5번이었거든요. 근데 얘는 조금 치사했던 게 B가 받을 금액이 A와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보다 많은 경우랍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A 계약보다 많이 받은 거야. 그래서 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보다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게 당연히 좋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A에게 유리한 경우가 무제한설을 취할 뿐이 아니라 무제한설뿐만 아니라 제한설을 취할 때도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어찌됐건 간에 제한설도 대금 액수를 한도로 대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한설일 때도 이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좀 말장난이 있었고요. 이거 혹시 몇 번 하셨어요? 1번? 1번 보시면 B가 받을 금액이 보험금이 A의 계약에 따른 매매 대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무제한설보단 제한설을 따르는 게 B에게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만약에 얘 보험금이 지금 A의 계약이나 매매 대금은 1,000만 원이란 말이야. 1,000만 원. 근데 만약에 보험금이 한 2,000만 원이야. 그럼 무제한설은 이 보험금 2,000만 원 무조건 A한테 다 줘야 됩니다. 그럼 B 입장에서 손해겠죠. 왜냐면 얘는 이런 손해배상 청구권만 했으면 1,000만 원만 줘도 되고, 혹은 제한설만 했어도 1,000만 원 이내로 줬을 텐데, 얘는 지금 보험금 2,000만 원을 다 줘야 돼서 이게 좀 아쉬운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한설 따르는 게 B에게 유리한 거죠.
왜냐면 그래도 한도가 있으니까 제한서. 또 7번에 4번이 맞는지. 7번에 4. 이거 똑같은 문제야? 네. 자, 4번 보시면 B의 잘못으로 반지가 손실되었고 B의 보험금이 1천만 원일 때 매매 계약 후 다이아몬드 반지의 시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A는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구나 하는데 이거는 아마 몇 번째 문단일까? 이게? 그 네 번째 문단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누군가의 잘못으로 이제 물건이 훼손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따라서 채권자 쭉 나오고요. 하지만 여기서 그냥 읽을게요. 만약 채무자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 생겼다면 채권자는 해제권을 갖는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을 없었던 걸 할 수 있는데, 하지만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고 여전히 계약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물건이 훼손될 당시에 시가가 손해배상 액수가 되므로 계약을 체결할 때보다 물건이 올랐다면 손해배상 요구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대상 청구권을 했잖아요. 7번에서 대상 청구권을 한 경우에는 얘가 만약 제한설이건 무제한설 하건 간에 1천만 원이 맥시멈이거든. 왜냐면 보험금이 1천만 원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1,200만 원이나 1,500만 원이 됐어. 그러면 그 당시의 시가가 배상금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얘는 대상 청구권보다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손해배상을 하면 그 시가 상승을 반영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없으시면 여러분도 혹시나 말씀드린 58페이지에 만복 사적 포기, 이 작품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작품과 같이 연관져서 나온 게 여기 7번의 복이네요. 그러니까 김시습의 이생규장전과 더불어 만복 사적 포기는 대표적인 그 애정 전기 소설이거든요. 이게 애정이어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도 있는데 이 전기가 비현실적입니다. 그래서 전기적 요소가 바로 비현실적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애정 전기 소설은 남녀간의 사랑인데 여기에 비현실적 요소, 그러니까 막 여자가 죽었건 간에 여자가 죽었는데 귀신으로 있어 사랑을 나누거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대표적인 애정 전기 소설이어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애정 전기 소설은 언제나 뭐가 등장하냐면요, 사랑에 방해가 꼭 등장합니다. 사랑의 방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쟁이 될 수 있고요, 신분 차이가 될 수 있고요,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전기이기 때문에 비현실적 요소가 꼭 등장한다는 점. 그래서 만복 사적 포기 같은 경우에는 얘네는 지금 신분 차이도 신분 차이인데 여자가 죽은 귀신입니다. 이생규전전 같은 경우에는 여자가 전쟁으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또 없으시면 그러면 아침 모의고사. 아침 모의고사 봅시다. 아침 모의고사. 자, 일단은 저번 주 거부터, 저번 주 거를 프린트는 안 한다. 당연히 이게 저번 주 이게 지금 프린트가 없어서 일단 먼저 화면을 보면 돼요. 저번 주 거부터 봅시다. 저번 주 거 상상국어 거. 상상국어 거 일단 여러분들 질문 받기 전에 오답률 제일 높았던 문제들만 같이 보고 갑시다. 일단 여러분들 그 분석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드백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오답률 탑10이 다 독서에서 나왔습니다. 독서가 이번에 좀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체크하시면요. 일단 5번.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이거 한번 뭐 푸셨던 분들, 지금 다 오답 정리하면서 푸신 분들 계셨겠지만, 이게 여러분들 법 지문 같은 경우는 좀 말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제한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일단 5번에 다 3번이었는데, 신뢰 원칙은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것을 제한한답니다. 근데 여기가 이 제한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걸 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 원칙 덕분에 이 자동차를 운행한 사람이 과실범으로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신뢰 원칙이 뭐냐? 5번째 문단에 나오는데, 형법은 허용된 위험을 구체화한 법리인 신뢰 원칙을 운전 행위의 하나에 적용한다. 신뢰 원칙이나 운전자가 교통 규칙을 준수한 경우 타인이 교통 규칙을 준수할 것을 신뢰한 것 외에 타인이 교통 규칙을 위반할 것까지 예견하고 방어하거나 조치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도로를 달리는데 시속 여기가 60km 제한이 있어. 그럼 내가 40으로 달리는데 40으로 달리고 있는데 누군가 시속 80이나 100으로 달려서 내 차를 칠 거라고 그것까지 예견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40으로 지키면 다른 사람들도 40으로 지키겠지 라고 믿는 게 신뢰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길을 가는데 갑자기 누가 무단횡단을 할 거야. 근데 무단횡단도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지나가는데 누가 무단횡단을 하겠지 라고 예상하는 것까지는 봐준다는 거야.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내가 길을 갈 때 누군가 무단횡단을 안 하겠지 라고 서로 신뢰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그 과정에서 내가 시속 40으로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해서 차를 치웠어. 그럼 이거는 내가 예상할 수 없는 거였었잖아요. 그다음 내가 믿어야 했던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과실범으로 처벌 안 한다는 건데, 그래서 가령 예시도 쭉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5번의 답이 3번이었던 겁니다. 제한한다는 의미 자체가 처벌을 안 한다라는 의미였던 거. 오케이? 하나. 일어나서. 자, 그다음 6번도 여러분들 많이 틀리셨는데 적절하지 않는 거. 네,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가에서 갑이 을을 발견하여 급제동하였고 자동차를 멈춘 이후 충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도 을의 상해는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파악하고 가셨어야 하는데, 객관적으로 귀속된다는 건 세 번째 문단이 나오거든요. 세 번째 문단이 뭐라 나오냐면, 또한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법익 침해의 결과가 행위자에게 객관적으로 귀속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건데, 만약 행위자가 적법한 대책행위를 함으로써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안 났을 거라는 거야. 사고가 안 났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인과관계가 있다는 건데, 그래서 예를 들어 운전자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상당한 거리에서 발견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아 보행자가 치인 경우 운전자의 행위와 보행자의 피해가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말은 잘못이 있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잘못이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바로 객관적으로 귀속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객관적으로 귀속된단 말이 무슨 말인지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6번에 2번 보시면 객관적으로 귀속된단 말이 그러면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 잘못이 있다는 건데, 지금 갑 입장에서 잘못이 없죠. 왜냐면 급제동했어. 제동까지 했고, 그 다음 자동차 멈춘 후에 충돌사고가 생겼어. 그럼 그렇게 되면 나는 적법한 대체행위를 다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결과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객관적으로 귀속된 건 아니죠. 왜냐면 객관적으로 귀속되면 이게 결과가 안 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귀속됐다는 거는 잘못이 있단 말이고, 근데 지금 여기서 갑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많이 틀렸던 게 9번. 9번은 조금 어처구니가 없거든요. 9번은 답이 3번이었는데, 네, 펄서의 자전축이 아니라 본문에 보시면 자기장축입니다. 이게.
자기상축이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되게 어처구니 없는 내용 유치였거든요. 틀린 그림 찾기였거든요. 심지어 이 틀린 그림 찾기가 제일 어려웠던 게 10번이었거든요. 10번 문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잘 푸셨던 것 같은데, 자, 답이 5번이었는데, 여기서 이 10번 틀리신 분들이 제일 많이 선택한 게 2번 선택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에선 니은과 달리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빛이 방출된다는 건데, 그래서 잘 체크한 게 여기에 일정한 시간 간격을 뒀다고 했기 때문에 얘는 주기적이란 말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기적으로 계속 기억해서 주기적으로 빛이 뭐가 된다 했는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럼 답이 2번이겠네 하고 체크할 수 있었겠지만, 이게 중요했던 게 본문에서 주기적으로 관측이 되는 거였고 지속적으로 방출이 되는 거였습니다. 본문에서 주기적으로 관측이 되는 거였고 지속적으로 방출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선택지에서는 빛이 방출된다 했기 때문에 이건 주기적으로 빛이 방출된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빛이 관측된다 라고 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조금 독서를 푼다 했던 애들이 좀 10번에서 많이 틀렸었기 때문에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12번부터 17번이 거의 올킬이에요. 12, 14, 15, 16이 올킬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충분히 다 풀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질문. 자, 34번 봅시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보기 빠르게 읽어보시면 가와 나 모두 창작한 작품이나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가의 화자는 관료들의 일상과 자신의 일상을 대비하여 세속적 가치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선택한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의 화자는 늦은 나이에 새로운 벼슬을 얻게 된 것을 임금의 은혜로 여기면서 정치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미와 마음을 드러내면서도 기대와 다른 현실로 인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34번의 답이 4번이었는데, 자, 나에서 고을도 좁고 물력도 군색한 곳에 새 없는 미신이라 슬프다는 것은 부인지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화제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능력이 그래도 있어. 근데 주변 환경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나의 포텐을 제대로 발휘를 못할 것 같은데 라고 걱정하는 파트거든요. 여기 고을도 적고 여기 보시면 마지막 칠수 보시면 고을도 적다 하지 말고 물력도 군색하다도 이제 좀 적다라는 건데, 군색하다 하지 말고 내 마음 다하면서 국운을 갚으려니 슬프다, 새 없는 미신이라. 새 없는 미신이 뭐였다면 미천한 신하랍니다. 미천한 신하라, 뜻과 달라 어이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했던 게 미신인데, 미신이 미천한 신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 능력이 부족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고을도 적고 물력도 적은데 이거를 이 핑계 대지 말자는 거죠. 이 핑계 대지 말고 국은 임금에 대한 은혜를 갖고 싶은데, 근데 문제가 내가 미천한 신하이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은혜를 못 갚을까봐 걱정하는 거지, 내 능력을 못 펼칠까봐 라고 걱정하는 거 아니었어요. 오케이? 또? 자, 없으시면 오늘 거 봅시다. 여러분들 힘냅시다.
자, 일단 오늘 거 문화부터 다 질문을 받아봅시다. 문화. 유우진 씨 질문하세요. 네. 23. 자, 봅시다. 23. 자, 가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자, 일단 가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들 저곡, 전가, 팔곡이라는 작품을 생소할 수 있는데, 이거 생소한데 왜 곡에 대한 설명이 아예 없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작품이 EBS 연계여서 보기가 없었습니다. EBS 연계여서 보기가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기본적으로 좀 알고 계셨어야 되는 문제였었는데, 일단 제목부터 분석하면요, 저곡, 전가, 팔곡이거든요. 저곡이란 거는 이휘일이 지냈던 장소입니다. 지내던 장소를 저곡이라 하고요. 전가라는 건 뭐냐면요, 이 전가가, 이 전자가 뭐냐면, 이 전자가 어떤 전자로 생겼냐면 밭처럼 생겼거든요. 논밭. 그렇기 때문에 이때 전가는 농촌과 관련된 단어예요. 이 팔곡은 옆에 써있듯이 28이 숫자 8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8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내던 저곡이란 농촌과 관련된 8수 노래가 바로 이 저곡, 전가, 팔곡이거든요. 그럴 때 얘는 당연히 농촌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촌과 관련된 내용이었었고요. 그래서 23번에 답이 4번, 적절한 건 4번이었는데, 3수와 4수에서는 각각 특정 계절에 결부된 삶의 양식과 그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건데, 그럼 3수 보시면요, 여름날 더운 적에 단땅이 불이로다라는 거. 그러니까 단땅이 뭐냐면요, 온 땅이거든요. 이 온 땅이 진짜 지글지고 있는다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래서 밭고랑 매자하니 땀 흘려 땅이 됐네. 어사와 일입신고 어느 분이 아래실까라는 건데, 일입신고라는 거는 농부의 피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죄송해요. 맞죠. 농부의 피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여름날에 농사 열심히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농사 열심히 짓고, 이 피땀을 누가 알아주실까 해서 화자의 심정 드러내고 있고, 4수에서는 가을에 곡식을 보니 좋음도 좋으시고 내 힘에 이룬 것이 먹어도 마시로다. 이 밖에 천사만종은 세상의 지혜와 관련인데, 이거를 부려서 무슨 하리요 하면서 가을에 이제 추수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3번에 4번 둘 다 이런 모습이 등장해서, 얘는 여름, 얘는 가을. 몇 번 하셨어요? 2번. 3수에서는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해당 계절의 풍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니까 풍류는 좀 즐기는 거거든요. 풍류는 좀 즐기는 건데, 3수는 물론 감각적 이미지는 있어요. 감각적 이미지 여기 뜨겁대잖아. 뜨겁다니까 이게 감각적 이미지 여기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오히려 열심히 일을 하자라는 얘기지 좀 놀고 먹는 얘기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3번의 2번 선지가 풍류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케이? 단아 26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나와 다를 감상을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보기 보시면 조선의 사다불에게 여행은 새로운 감각적 경험 이상의 의미를 지고 있었다. 이들은 낯선 곳의 인상적 풍경에 자신이 평소 지니고 있던 관념을 수용하기도 하고요. 그 풍경을 떠올리며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의 결핍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고, 다양한 표현을 동원하여 여행지의 풍경을 재현하거나 시간이 지나도 생생하게 여행지의 풍경을 기억하는 모습에서 느낀 감동의 크기를 엿볼 수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건 진짜 치사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 제일 진짜 마음에 들고, 이런 문제가 수능에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26번의 답이 2번이었거든요. 2번이 틀린 이유가
화자가 봉우리를 전설상의 도끼나 큰 손바닥에 빗댄 게 아니었습니다. 자, 이거 봉우리 파트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죠, 지금. 와, 저 봉우리 어떻게 뚫었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봉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고, 저거 어떻게 뚫었지? 도끼로 문을 냈나? 아니면 손바닥으로 쳐냈나? 하고 있는 거지. 봉우리가 도끼랑 손바닥 같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끼나 손바닥은 봉우리를 만든 도구를 상상하는 거였어. 봉우리를 빗댄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 빗대었다는 거에서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치사한 문제였는데, 이게 문학이 어렵게 나오면 진짜 이렇게 나오는 게 제일 극악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다 틀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9월 모평 있는데, 9월 모평 때도 여러분들 그 문학에서 빗댔다 이런 거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몇 번 하셨어요? 4번이었어. 4번. 다의 글쓰기가 바다를 떠올리며 좁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이 있고 쾌활하게 책을 읽는다는 것에서 여행의 경험으로부터 현실의 결핍을 뛰어넘어 활력을 얻는다 했었거든요. 이건 A파트 여기를 좀 읽으셔야 되겠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난다. 눈은 내 방 안에 있지만 오래 사방에 벽을 보고 있나니 벽에서 파도 모양이 생겨나 마치 바다를 그려놓은 휘장을 그려놓은 듯하다. 절로 마음이 탁 트이고 정신이 상쾌해져서 내 자신이 좁은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잊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좁은 방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결핍이지. 왜냐면 이걸 잊게 해준다는 거니까. 왜냐하면 내가 바다를 갔다 왔는데 이 모든 게 다 바다 모습 같은 거야. 그래서 뻥 뚫린 느낌이 나게 해준다는 거고, 그래서 내 책을 이 때문에 일어난 내 책을 마주하면 유창하고 쾌활하게 더 읽힌다는 거야. 왜냐면 뻥 뚫린 것 같아서. 그래서 26번에 4번은 적절하다. 또? 25번? 자, A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자, 이거 표현 방식과 관련이 있는데요. 한번 A 파트부터 먼저 읽고 갈게요. A 파트 봤더니 취한 눈을 잠깐 들어 성문을 바라보니 성문이 커다란 구멍이 뚫린 형상을 한 봉우리인데, 이 봉우리를 바라보니 놀랍구나. 저 봉우리 어이하여 뚫렸는가? 용문산 때린 도끼로 수문을 내었는가? 거령에 큰 손바닥 산창을 미쳤는가? 만고에 활짝 열려 닫을 줄 몰랐도다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답은 적절한 거 답은 3번이었거든요. 의문형 문장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대상의 특징을 강조하고 있던 건데, 이거 뭐 서리법 얘기하는 거죠. 서리법 얘기하는 건데, 그거죠. 어이하여 뚫렸는가, 수문을 내었는가, 밀쳐냈는가, 이렇게 의문형 써가지고 얘가 얼만큼 이쁘고 잘 만들어졌는지 그 특징을 강조한 거기 때문에 25번에 답 3번. 그럼 몇 번 하셨어요? 5번. 대상의 옛 모습을 상상하여 과거와 현재의 차이를 드러내는 건데, 옛 모습도 상상한 게 없었고, 그다음 과거는 어땠는데 현재는 지금 이렇구나 라는 모습도 없었기 때문에 25번에 5번 적절하자. 또 30번. 자, 이거 잔인했던 그거죠, 소설이. 그러니까 이거 그거죠, 그 먹고문이죠, 먹고문.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로 그 해병대에 입대하면 들어가자마자 그 선임들이 PX 가서 한 100만원치 사준대요, 과자를. 근데 그걸 되게 좋아하면 안 된답니다. 100만원치 사준데 그 100만원치를 못 먹으면 죽는답니다. 네, 100만원치를 계속해서 먹거나 아니면 그 해병대가 보통 다 해변가에 있기 때문에 그 바다에 가가지고 생선을 직접 잡아서 생선을 그냥 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둘 중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아가씨가 지금 어린 아이한테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얘 떡 줬더니 떡 되게 잘 먹어. 왜냐면 그 아이가 너무 배고팠어가지고. 그래서 막 먹는데, 이 떡도 줬더니 이 떡도 너무 잘 먹네? 그래서 얘가 맨 마지막에 꿀떡 같은 거 준 거야. 그 꿀떡도 잘 먹어.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 작은 아가씨 입장에서는 얘가 얼마큼 잘 먹을까 궁금해서 계속해서 먹이는 거야.
내가 간은 안 하고 그냥 먹을 계속 주는 거야. 근데 아이는 배가 고팠어가지고 계속해서 먹는 거 좋아했던 거. 그거였었거든요. 30번이 그 답은 3번이었는데 B를 먹은 뒤에 오기의 상태를 보고도 C를 권유한 것에서 C에 대한 작은 R씨의 권유가 오기에 대한 친절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B와 C를 보시면 백설기를 줬어. 한 번 덥석 물어버리면 입안에서 그대로 스르르 녹을 수 있다. 너 이것도 싫으냐 하니까 오기는 좋다는 뜻으로 얼른 손 내밀었다. 대체 이걸 어떻게 먹었을까? 그 공기만한 떡 덩어리를 물론 용감히 먹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빨리 먹었다. 중간에는 천천히 먹었다. 그러다 이내 다 먹지 못하고 반쯤 남겨서는 작은 아씨에게 도로 내주고 모로 고기를 돌렸다. 그리고 그 다음에 꿀 바른 주악 두 개는 어떻게 먹었을까? 상식으로는 좀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여간 너 이것은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이것도 먹을 수 있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기는 조금 더 섬시지 않고 받았다. 그리고 한 놈은 손끝으로 잡아서 그 꿀을 쪽쪽 빨더니 입으로 집어넣었다. 그 꿀을 한참 오기 씹다가 꿀떡 삼켜버린다. 가슴만 끈끈할 뿐 즉시 떡은 도로 넘는다. 다시 씹는다. 어깨와 머리를 앞으로 구부려 용을 쓰며 또 한 번 꿀떡 삼켜본다. 이것은 도시 사람 일로는 생각되진 않는다. 허나 주의할 것은 일상 골아놓은 굶주린 창자의 착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기씨가 너 이거 아직도 배고프지 하면서 막 이걸 준 게 아니었어. 그러니까 얘가 이미 배가 부른 거는 백설기 먹기 전부터 배불렀어. 조금 어느 정도. 몇 번 하셨어요? 1번. 1번 보시면 오기는 A에 대한 작은 아씨의 권유를 사양했던 건데 A 사양하지 않습니다. 시름파떡 나오는데 받아들고는 곧 또 널름 집어치웠다. 바로 먹었어요.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또 29번. 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이건 조금 애매했거든요. 답이 5번이었는데 딸의 생사를 걱정하는 모습을 1절 내비치지 않던 덕희는 오키가 살아나자 오히려 욕설을 퍼부었다는데, 그러니까 이게 덕희가 그럼 자신의 딸내미를 아예 걱정을 안 했어야 했는데 덕희가 걱정하긴 걱정합니다. 아마 여기 중간 부분 여기서 등장할 텐데, 이까지 놈이 점을 친다면 뭐 덕희가 눈을 찌끗하고 소금을 더 먹여볼까 하고 물을 재나는 그 대답을 않고 경은 무슨 경을 읽는다고 그래 건방지게 그 사관이나 좀 틀게나 하고 낯을 붉히며 공부에게 소를 빽 찔렀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야, 얘가 아파하니까 그럼 소금이라도 먹여볼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옛날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빠진 분이 뭐냐면 얘가 왜 소금을 먹이냐면요, 얘가 너무 아파하고 계속 토를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지금으로 하면 체한 거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많이 체한 건데 얘가 계속해서 눈 뒤집혀 있고 얼굴 색도 노랗고 그래서 토하니까 이 덕희랑 엄마 입장에서 귀신 들렸다 생각해. 그래서 귀신을 쫓는 소금을 뿌려야 된다. 그래서 소금 뿌리고 소금을 계속해서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덕희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귀신 들린 줄 알고 그래서 소금을 더 먹여봐야 되나 하고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9번에 1절 내비치지 않았던 건 틀렸는 거. 걱정은 해요. 그럼 몇 번 하셨어요? 3번. 나는 마을 사람들이 문제가 생길 때는 공구를 불러다가 점을 치게 하는 것을 어이없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바로 위에 여기 마을에서 병이 나거나 일이 나거나 툭하면 이놈을 불러내게 거는 게 버릇이 되었다는 거고, 이 공구란 놈은 네, 점치는 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써있죠. 이까지 놈이 점을 친다면 참이 나는 용뿔을 빼겠다. 어처구니가 없다. 또 34번. 네, 34번. 네, 34번 보시면 간은 침향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침향이란 거는 그렇게 좀 향신료 비슷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정이고, 이 침향을 만드는 옛사람들의 유장한 시간 인식과, 유장하다는 건 되게 여유롭다는 뜻이거든요. 여유로운 시간 인식과 이타적인 심성에 주목함으로써 전통적 사과는 다른 오늘날의 타산적인, 이 타산적이라는 게 이해 타산적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해타산적이 자기 손해보는 거 되게 싫어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게 바로 이해타산적인데 그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내비치고 있고요. 나는 배추의 생장 과정을 관찰하여 깨달은 내용을 진술한 작품이고 배추의 생장에서 능동적인 존재의 모습과 배려와 희생의 가치를 발견하고는 배품을 실천하지 않았던 자신의 삶을 반성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답이 5번이었는데 나의 처음 자리는 배추를 길러본 후에 배려와 희생의 의미를 처음으로 깨닫게 순간을 의미한 걸로 알 수 있다 하고 있는데 이 처음 자리 파트 보시면요. 미음 위상부터 보시면 몸도 곧 길 위에 있게 될 늦은 계절에 채마밭 조금 빌려 무심코 배추 모종 심어본 후에 알게 된 것이다.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것. 내 몸으로 짓는 공양관 없이는 등불 하나 오지 않는다는 것은 처음 자리에 길은 없는 것이었다 해서 맨 처음에는 길이 없었다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맨 처음 자리는 배추를 심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 자리 때 배추를 심고 나서 깨달음을 얻은 그 시점이 아니라 배추를 심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34번에 답이 5번이었던 거. 이때 처음 자리란 거는 배추를 길러본 후가 아니라 심기 전 내용이었던 거. 혹시 이거 몇 번 하셨어요? 4번? 빌려줄 몸 없이는 저녁이 없다는 것은 배품을 실천하지 않았던 그동안의 삶에 대한 반성을 담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빌려줄 몸이 그거였었거든요. 이 첫 번째 자란 애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땅에 갔더니 몇 장이 스스로 겉잎이 되어 나비에게도 몸을 주고 벌레에게도 몸을 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비랑 벌레 애들이 이 배추를 막 잡아먹을 텐데 겉에 있는 애들이 다 잡아먹혔다는 거지. 자기가 이제 나를 희생할게, 나를 차려 먹어 하고 애들은 속에 있는 애들은 잘 지켜줘.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결구라는 건데 결구는 이제 그 배추 안에 똥똥하게 들어있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34번에 4번도 적절한 거. 그 다음에 2번 이게 1차 시험지여서 그런가 진짜 좀 뻔하디 뻔한 답들이 나왔거든요. 20번 한번 볼게요. 20번. 자, 이따 답을 제가 채점을 하겠지만 혹시나 찍은 게 아닌데 20번에 3번 체크하신 분들은 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 시간의 역전적 구성이란 거는 역순행적 구성이거든요. 역순행적 구성이란 거는 현재에서 과거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 역순행적 구성은 고전 소설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고전 소설에서는 역순행적 구성이 없습니다. 이 작품은 윤지경전이라는 고전 소설이기 때문에 이러한 고전 소설에서는 현재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역순행적 구성은 볼 수 없다라는 점. 이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은근 여러분들도 새롭게 답을 많이 체크한 게 5번이거든요. 동시에 발생한 사건들을 병치하여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드러내는, 그러니까 이건 말이 되긴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동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물이 두 명 등장해야 되겠죠. A라는 인물, B라는 인물. 이렇게 두 명이 등장해서 똑같이 오후 3시에 A라는 애는 영어학원이 있고, B라는 아이는 오후 3시에 똑같이 국어학원이 있는 거. 그 사건을 둘 다 보여줘야 사건의 의미를 다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때때 다르지만 인물이 2명 정도 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점 하나만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8번. 자, 28번에 3번 선택지 형광펜 칠하시고, 자, 얘 3번은
절대 적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말이 안 돼요, 얘는. 그래서 문제도 가장 적절한 걸 찾으라는 겁니다. 장면의 빈번한 전화를 통해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절대로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긴박하다는 건 되게 긴장감이 느껴지고 막 좀 서스펜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한다는 거는 A 장면 보여주다가 B 장면을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원장이 예시 든 게 내가 막 수업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학생이 수업 듣기 싫어하고서 갑자기 책상을 때려치고 가방에서 칼을 꺼내고 나를 죽이러 달려들어. 달려들면 되게 긴박할 텐데 갑자기 장면이 싹 바뀌더니 내가 한 오후 3시쯤에 라면 먹고 있는 거 보여줘. 그리고 또 장면이 바뀌더니 너네들을 밀치면서 학생이 죽어 이 새끼야 하는데 또 장면이 싹 바뀌더니 내가 가족들이랑 밥 먹는 장면 보여줘. 이게 장면을 빈번하게 전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절대 긴박하거나 긴장감이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선택지는 절대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답이 될 수 없냐면 3번 선택지가 있는데 문제에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체크해야 하는 거는 문제를 잘못 출제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봐도 적절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생소한 말이 나와서 어려울 수 있는데 구술적 문체, 이건 구사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건 구어체입니다. 구어체란 거는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말투거든요. 구어체란 건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말투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 이건 혹시나 구어체랑 문어체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 이거 하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구어체는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느낌이고요. 문어체는 그냥 말 그대로예요. 문장으로 쓸 때. 이건 좀 예시를 보면 좀 더 쉽거든요. 자, 너네가 수업을 듣고 나서 이제 너네 6시에 집을 가는데 그냥 내 앞에서 쓰레기를 툭 버리고 갔어, 강의실에. 그럼 난 뭐라 그랬어? 야,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마 라고 말하는 게 실제 우리의 대화일 거 아니야. 근데 내가 이게 너네가 하도 수업 끝나고 나서 쓰레기 버리고 하니까 여기 공지사항으로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공지사항 붙이고 싶어, 문장으로. 그럼 그때 뭐라 써?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렇게 쓰겠죠. 너네가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내가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어체랑 문어체는 이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구어체는 실제 대화에서 쓰이는 말투고 문어체는 말 그대로 문장으로 쓰일 때 차이점인 거고요. 그 다음에 현학적인 표현은 뭐냐면요, 현학적인 표현은 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말투입니다. 그러니까 현학적인 표현은 지식을 자랑하는 말투고 그냥 소위 말해서 엄청 지식을 뽐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충분히 쉬운 말로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막 영어를 쓰는 거야. 이 작품은 뭐 되게 엘레강스하고 뭐가 뭐 멜랑콜리가 느껴지는 그 작품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게 어렵게 표현을 쓰는 건데 그렇게 쓰면 저 사람 좀 있어 보인다 라는 말투이기 때문에 현학적인 표현은 좀 지식을 자랑하는 말투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2번에 이런 식으로 좀 이런 것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 번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시 한번 이거 문학이나 독서 집에 가서 다시 오답 정리 한번 하시고 다음 주도 질문 받을 거예요. 다음 주 다시 질문 받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 10분 쉬었다가 우리 수능 완성할 건데 수능 완성 그때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실전 모의고사 5회 풀 거거든요. 근데 5회 우리 그 전까지는 뭐 독서 한 지문 아니면 문학 2세트 이렇게 묶어서 풀었는데 오늘은 그냥 45문제 다이렉트로 80분 주고 풀 겁니다. 오케이? 처음 듣는 말 아니죠?
80문제 그냥, 80문제, 45문제 80분은 쫙 풀 거고요. 그 다음에 OMR 카드 드릴 겁니다. OMR 카드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이거, 그래도 수능도가 듣는 분들이니까 이거 한번 나눠주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우린 잠깐 시간 되죠? 자, 이게 가채점표라는 거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수능도 얼마 안 남았고 아마 다른 학원이나 수업할 때 들어보셨을 텐데, 자, 이거는 수험표 뒤에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적으로 평가는 주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평가는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이거 붙여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붙여서 가는 건데, 근데 이게 가끔씩 학교 그 담당 선생님마다 좀 까다로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학교 가셔서 여러분들 수험표 뒤에 붙이기 전에 그 담당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돼요. 감독관 선생님한테. 감독관 선생님한테 이거 그대로 보여드리고, 가채점표 보여드리고, 저 이거 혹시 뒤에 수험표 뒤에 붙여도 되나요? 근데 그 사람이 오케이 해주면 붙이면 돼.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안 된다 하면 그냥 너네 다른 선생님께 가면 돼. 다른 선생님한테 혹시 이거 붙여도 되나요? 붙이세요 하면 그냥 그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왜 붙여야 되냐면 여러분들 지금 학교에서 모의고사 보면 시험지는 안 걷잖아요. 근데 수능은 시험지를 걷어요. 부정행위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글씨 대조해 본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네 맨날 이거 뭐라 하잖아. 필적 확인란 이거 왜 쓰냐고. 필적 확인란을 쓰는 이유가 너네 부정행위 확인하기 위해서인 거야. 그래서 너네 시험지에 있는 글자랑 여기 있는 글자랑 동일한지 그걸 확인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험지도 걷거든요. 시험지도 걷기 때문에 너네 그러면 수능 끝나고 채점해야 돼. 왜냐면 수능 결과가 12월 말쯤에 나와. 근데 11월 달 수능 끝나자마자 바로 수시 전략 짜야 돼, 너네. 수시 전략 짜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네 대충 등급을 알고 있어야 돼. 저 이번에 국어 2 나올 것 같아요. 국어 2 나와서 저 최저 4 맞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럼 너 차라리 성균관대 시험을 보러 가자. 아니면 만약에, 저 이번 최저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개학 6기인 숭실대학교 시험을 보러 가자. 왜냐면 너네 대학교 시험 겹쳐. 숭실대 이렇게 다 겹쳐, 시험이. 그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돼.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필요한 게 바로 이 채점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붙이고 나서 너네 이거 뒤에 답 써야 돼, 다. 답 써가지고 집에 와서 이걸로 채점해야 돼. 그래서 수험표 뒤에. 수험표는 안 걷거든. 그러니까 왜냐면 너네 이거 안 쓰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부터 해가지고 모든 답을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고 만약에 하나라도 이거 잘못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수시 상담뿐만 아니라 정시 상담도 다 꼬여, 너네. 그렇게 되면. 왜냐면 12월 그 수능 결과 바로 거의 나오자마자 또 다 정시 지원해야 되는데, 그럼 그때 부랴부랴 전략장이 너무 바빠. 오케이? 그래서 제가 언제 말씀드린 게 너네 수능이 80분인데 내가 70분 안에 합사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남은 10분 동안 5분은 OMR 체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가채점표 써야 되고, 그다음 5분은 비상시간으로 따라 빼놔야 되고. 언제나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수능 때 미친놈들 한두 명씩 있습니다. 만약에 그 강의실에 미친놈이 한 명도 없잖아? 그럼 본인이 미친놈인 걸 생각해봐야 돼. 분명히 미친 새끼 한 명씩 있어. 그러니까 어떤 미친 새끼냐면 진짜 다리를 미친 듯이 떨거나, 아니면 또 겨울이라서 코 훌쩍거리는 비염, 나도 비염이 있잖아. 비염 세게 오는 애들 있어. 비염 세게 오는 애들 이러는데 이게 한 번 안 들리다가 딱 풀 때 갑자기 들리면 걔가 숨 쉬는 소리마저 거슬려. 그러니까 그 비상시간 이런 시간 더 빨리 되고, 그다음 너네 그러다 보면 OMR 실수 한번 하고 별짓 다 한단 말이야. 그래서 5분씩 비상시간을 빼놔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OMR 막힌 거 시간 오래 걸리지만 이거 쓰는 것도 꽤 시간 걸려요. 그래서 이거 1번부터 5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제 9월 모평 이후부터 이걸 연습해야 돼.
9월 목표 해가지고 이거 쓰는 연습도 튼튼히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3 분들은 이거 아침 모의고사 때마다 드릴 겁니다. 아침 모의고사 드릴 거고 그다음에 수업 끝날 때마다도 하나씩 드릴 테니까 수학이랑 영어도 따로 연습해보세요. 여기다가 수학이랑 영어도 따로따로 연습해보면서 이거 쓰는 연습이 돼야 돼 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3 분들은 아침 모의고사 볼 때 OMR 카드로 그 답지 확인 안 하고 얘로 답지 확인할 거야. 그러니까 OMR 마킹은 40문제 다 했는데 얘네 30문제밖에 안 했어. 그러면 나머지 15문제 다 틀린 걸로 할 거야. 그 정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연습해야 돼요. 오케이. 네, 세신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다음 주는 네, 모의고사 하나만 보고 바로 마무리할 겁니다. 이제 9월 1일 9월 모의고사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사설 모의고사 하나 풀고요. 뭔가 똑같이 2시에 시작해서 네, 3시 오늘이랑 똑같을 겁니다. 네, 3시까지 질문 받고요. 아침 모의고사 질문 받고 3시부터 또 오늘처럼 4시 반까지 네,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질문 받고 해설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고 아마 고3 분들만 좀 남아서 개별적으로 그냥 잠깐 상담하고 가는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아침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그 9월 1일날 다음 주 수업 때 보는 그 시험 관련해서 9월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냥 간단한 논평 추천 정도 하고 그냥 마무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십시다. 자, 18번부터 21번 247페이지 춘매전부터 봅시다. 247페이지 248페이지 잡점 이상의 춘매전. 네, 이 작품은 그 지주와 절개에 관련된 해가지고 염라대왕 저승색이 나오는 파트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작품 자체가 엄청 어렵진 않았었고요. 좀 평이한 정도의 난이도였었기 때문에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합시다. 자, 18번부터 보시면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답은 5번이었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내를 위하는 춘매의 마음에 감동하여 아내를 만나게 해준다는 건데 아내를 위하는 춘매의 마음보다는 이 염라대왕이 만나게 해준 이유는 이 아내의 간절함 때문이었죠. 아내가 여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만나고 싶다. 저는 그 부모님도 잘 모시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저 진짜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염라대왕이 그거에 대해서 감동해서 만나게 해준 거였기 때문에 18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자, 그럼 19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A 파트 보시면 여기서 이제 모함을 얻게 돼가지고 유씨가 모함을 얻게 돼가지고 그거 관련 지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신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건 전혀 없었어요. 정당성 주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분과 처지를 처음에 소녀는 본래 양주 땅에 사는 유판관의 여식이고 한림학사 이춘매의 아내였다라고 얘기하고요. 사건이 벌어진 경위를 순차적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이 남편을 만나러 가다가 여차여차해서 쉬려고 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거는 맨 마지막에 지금도 한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19번의 답 5번이었었고요. 20번에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었고 근데 언제나 말씀드린 게 이렇게 기억부터 미음은 꼭 잘 체크하셔야 되는 게 앞뒤 맥락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언제 말씀드린 게 이 기억 한 줄만 읽고 보시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앞뒤 최소한 한두 문장 정도는 더 보셔야 되고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거의 한 단락 전체를 다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하셔야 되고 답은 5번이었습니다. 미음 미음이
생시가 되었다는 건데, 이 생시가 되었다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일단은 충매가 유씨를 데리고 나와서 금강을 지나는데 밧줄을 놓아서 건너가라고 하므로 다음 디딜 곳을 골라 밧줄로 올라섰다가 발이 꺾어 자빠지니 깨어나 생시가 되었다 해가지고 이게 살아 돌아오게 된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한 주의사항을 실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 주의사항이라면 너 갈 때 뭐 하지 말고 뭐 이런 거 조심해야 돼 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염라대왕은 가가지고 밧줄을 놓아서 건너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당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주의사항을 얘기해서 이걸 실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요. 21번. 21번은 이제 재생 모티프 관련해서 얘기해주고 있는데, 적절하지 않은 게 답은 2번이었죠. 너의 아내가 저기 왔으니 너 나가서 잠깐만 만나고 돌아오나 라고 한 데에서는 유씨와 춘매를 현실 세계로 보냄으로써 사람들에게 유교 덕목을 고취시키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말 자체가 잠깐만 만나보고 오라 합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유씨와 정말 말 그대로 잠깐만 만나게 해주는 거지 얘네 둘을 현실 세계로 보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잘 체크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21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근데 혹시 여기까지 18번부터 21번 파트에서 질문 없으시면 22번부터 26번. 네, 오랜만에 너무 반가운 작품이 나왔습니다. 작자미상의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죠. 네, 작자미상의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은 고려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으로서 이별의 정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별한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특징이 적극적으로 이별을 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게 바로 이 서경별곡의 또 다른 특징이라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별을 거부하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맨 첫 번째 아니죠. 서경이 서울이지만은 이 서경이란 거는 서울의 왼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서쪽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양도 서울,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 수도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양도 좋은 도시, 수도이지만은 닭근곳 소성경 소고에만은 하고 있는데, 내가 자란 이 평양을 사랑하지만은 여의문을 헤어질 바에는 길쌈배라는 게 화자의 생계수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쌈배라는 게 이 배를 짜는 거, 옷을 만드는 기구인데, 그래서 옷을 만드는 직업이란 걸 체크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의 모든 생계수단, 모든 걸 다 버리고더라도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신다면 울며 쫓겠습니다 해가지고 자신의 모든 걸 버리고서라도 이별을 거부하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바로 서경별곡이라는 작품이었고요. 나작품은 장성남의 배를 밀며라는 작품인데, 근데 이거는 배를 밀고 당기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였고요. 그래서 배를 미는 게 이별이었는데, 이렇게 막 밀었더니 중요한 게 바로 여기 파트죠. A 파트. 그런데 시상이 전환되는데, 여기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배여, 아무 소리 없이 밀려 들어오는 배여라 해가지고 이별을 계속해서 이렇게 밀어내는데 결국에는 이별을 겪으면서 그 슬픔과 그리움을 계속해서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배를 밀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22번에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걸 체크하시면요. 1번 상대방이 부자는 상황에 대해서 화자의 대응 태도가 드러난다. 네, 그쵸? 가작품은 적극적으로 하고요. 나작품이 이렇게 밀어내는 식으로 하지만 결국에는 그게 들어오는 식으로 화자의 대응 태도가 다 등장하고요. 2번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모습 둘 다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대방의 공감하는 모습 찾아볼 수 없고요. 과거와 현재 대비해서 현재의 삶 성찰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고, 상대방의 변화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상대방 염려, 걱정하는 모습도 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1번이었었고요.
자, 23번에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답은 4번이었습니다. 나는 가와 달리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청자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점과 어려움을 더 나타내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말을 건네는 방식은 오히려 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가에서 볼 수 있었던 게 어디냐면 사공이죠. 사공 어디니? 여기. 배 내었느냐 사공아라는 식으로 청자, 누군가 부르는 식이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체크할 수 있지만, 근데 이 사공은 임에 대한 원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소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청자가 마주한 현실의 문제점 어려움 찾아볼 수 없고요. 오히려 말을 건네는 방식은 가에서 볼 수 있었고, 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답은 4번이었고요. 그다음 언제나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 여기 밑에 쓰시면, 자, 고려가요는 고려가요가 아니라 고전문학이라 할게요. 고전문학에서 표현상 특징이 단골로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서리법이랑 대꾸법입니다. 그러니까 대꾸법은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거고, 서리법은 의문형을 사용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고전 문학에서 서리법과 대꾸법이 있느냐 하면 거의 99%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있어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 23번에 2번 같은 거 조심하라는 겁니다. 2번에 가는 나와 달리 서리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변함없는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는 건데, 이건 웬만하면 맞을 겁니다. 서리적 표현은. 왜냐면 가작품이 고려, 가요, 특히 고전 문학이기 때문에 고전 문학에서 서리법, 대꾸법은 웬만하면 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24번. 24번 보시면 적절하지 않는 걸 체크해라 하고 있는데 답은 3번이었습니다. 가의 넓은 대동강과 나의 희번덕 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은 이별 후 화자가 느끼는 상대방과의 거리감을 체크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넓은 대동강 맞습니다. 왜냐면 대동강이 너무 넓다 보니까 이미 그걸 건넜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과의 넓은 그 대동강만큼의 거리감을 느끼는 건데, 문제가 바로 희번덕 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가거든요. 이게 어디냐면 배를 민다. 배를 밀어보는 것은 아주 드문 경험. 희번덕이는 잔잔한 가을 바닷물 위에 배를 밀어놓고는 온몸이 아주 추락하지 않을 순간에 한 허공에서 밀던 힘을 한껏 더해 밀어주고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잘 체크해야 되는 게 배를 미는 게 이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가을 바닷물 위에서 배를 미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잔잔한 가을 바닷물은 이 거리감이 아니라 이별의 상황을 나타낸다라는 거. 그렇죠? 이별의 상황을 드러내는 거지 거리감을 드러내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4번의 답은 3번이었다는 점. 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번, 이것도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답은 5번이었죠. 밀려난 배가 밀려 들어오는 상황은 화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이별의 슬픔 속에서도 잊히지 않는 그리움의 심정을 표현한 것 같다. 체크할 수 있고요. 나머지 선지 보시면 그런 데를 통해 시상이 다른 분위기로 전환하고 있으면 네, 이건 맞는데 이별을 수용하는 화제의 자세를 강조하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그 그리움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별을 수용하는 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데 위가 배를 미는 행위가 이별을 수용하는 태도였거든요. 그런 데를 통해서 그게 시적 분위기가 시상이 전환돼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데 이유는 이별을 수용하는 자세가 등장하기 어렵겠죠. 오는 화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감탄사로 무의식적으로 밀어낸 배를 다시 찾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죠.
무의식중에 자기도 예상치 못하게 배가 들어온 겁니다. 그걸 얘기한 거지 배를 다시 찾아야 한다 이런 내용 없고요. 기대하는 새로운 현실의 모습 전혀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지속될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조심하시는 게 아무 소리 없이는 A 이전에 화자가 처한 부정적 사항이 화자의 노력에도 무색하게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기보다는 이거는 그리움이 이별 후의 그리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런 이별의 상황이 막 화자가 어떻게든 극복하려 했는데 이거를 안 되네? 이게 계속 지속되겠네?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별 후의 그리움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한 거였지 25번에 4번 선지는 그래서 틀렸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6번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기억부터 미음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앞뒤 맥락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지금 기억부터 미음은 시잖아요. 시기 때문에 시는 오히려 시에서는 서술어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서술어도 다시 확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26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리을은 배를 밀어보내고 자신의 할 일을 다 해낸 것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는데 리을 파트 보시면요. 아슬아슬이 배에서 떨어진 손, 순간 환해진 손을 허공으로부터 거둔다는 건데 자 위에서 계속해서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건 아주 드문 경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허공으로부터 거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는 말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6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혹시 22번부터 26번 질문 24번 어떤 거? 4번. 네. 가에 가는 배와 나의 물 위로 배가 나가는 모습을 통해 화자와 상대방의 애정관계가 변하게 된 상황을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네.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 이거 보기 읽고 했으면 더 쉽게 보니까 배를 나간다 자체가 이별이고 가는 배 역시 이미 배를 타고 대동강 건너기 때문에 이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정관계를 변한 거죠. 서로 사랑하는 관계였지만 이별의 관계로 접어들었으니까. 또 없으시면 27번부터 30번. 근데 이거는 언제나 말씀드린 게 신유형입니다. 27번부터 30번은 왜냐면 27번부터 30번 보시면요 보기가 없습니다. 얘는 보기가 없는데 이 가가 바로 보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이걸 짧게 보기로 설명하면 좀 학생들이 이걸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에 이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가로 따로 빼어내서 이렇게 보기를 길게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이거 하나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제목이 재밌습니다. 빙청과 심홍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빙청이란 거 뭐냐면요 엄청 차가운 걸 얘기합니다. 엄청 차가운 파란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빙이 얼음, 청은 풀청이어서 엄청나게 차가운 파란색을 얘기하고요. 심홍은 아주 짙은 붉은색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주 짙은 빨간색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빙청과 심홍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광기 어린 열기와 차가운 진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기 어린 열기와 차가운 진실에 대해서 얘기한 게 바로 빙청과 심홍이라는 제목의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그 얘기 나오죠.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조작해가지고 진실을 숨기고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죠?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7번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답은 2번이었습니다. 특정 사항에 대해 경험적 진술을 용합하여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네, 잘 체크할 수 있고요. 네, 혹시나 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요약적 제시는요 말 그대로 그냥 직접 제시
혹은 말하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적 제시라는 거는 인물에 대한 뭐 정보 혹은 상황 혹은 정서, 성격 등을 그냥 요약 그 서술자 그냥 다이렉트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문이는 나쁘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 준 거고요. 이와 반대되는 극적 제시 혹은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식은요, 얘는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문이가 나쁘다는 걸 말하고 싶을 때 수문이가 나쁘다는 걸 직접 말하지 않고 수문이가 나쁜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수문이가 나쁜 행동을 하는 거. 그래서 지나가다가 수문이가 지나간 할머니를 때렸다. 이런 식으로 수문이의 나쁜 행동을 보여주면 독자는 그걸 보고 아 수문이 나쁜 새끼네 라고 상상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바로 요약적 제시와 극적 제시입니다. 혹시나 아직 이거 많이 헷갈리신 분들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A 파트 보시면요, A 파트에 대화나 행동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등장하면 그래도 뭐 이렇게 쌍따옴표가 있어서 서로 대화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는데 A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오히려 인물이 그냥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요약적 제시가 제일 메인 베이스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 나머지 손지 보시면 회고적 서술이 있죠. 회고적 서술이라는 건 이제 과거를 회상하는 모습인데 당연히 과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리 변화는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상황의 묘사와 비현실적인 묘소 찾아볼 수 없고요. 고백적 진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갈등이 해소되는 건 전혀 아니죠. 그 다음에 주관적 평가와 더불어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는 것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의 회견을 중심으로 기억부터 니음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네, 답은 5번이었고요. 이거는 노골적인 반감이 아니라 오히려 좀 놀란 거죠. 왜냐면 그 기자들이 여태까지 들었던 내용들이랑 다른 거야. 그래서 여기저기 웅성웅성 뭐 좀 더 잘해 말 수 없으니까 뭐 어떻게 됐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막 얘기한 거였기 때문에 오히려 노골적인 반감이었으면 이런 식으로 좀 그런 게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5번이었었고, 자, 그 다음에 29번에 A와 관련하여 나를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답은 2번이었거든요. 신하사는 집단 내에서 소외되어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가에서 계속 얘기한 합리적이지 못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이란 거는 그냥 진실을 외면한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우하사를 미화하는 겁니다. 신하사는 우하사를 미화하는 선택을 하지 않죠. 오히려 이거 진실을 밝히려고 하죠. 그래서 신하사는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9번의 답은 2번입니다. 오케이? 신하사는 우하사를 미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합리적이지 못하다라는 것은 가에서 지금 진실을 숨기는 거였는데 그래서 나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선택은 우하사를 미화하는 선택인데 신하사는 그걸 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가를 바탕으로 그냥 말 그대로 보기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답은 4번이죠. 더 이상의 불상사는 궁중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증거인 신하사의 증언을 외면하는 것을 얘기하는군 하는데 이건 상관이 없고 오히려 더 이상의 불상사는 진실을 폭로하는 거였죠. 진실을 폭로하는 게 바로 더 이상의 불상사를 의미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증언을 외면하는 것은 전혀 상관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번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30번까지 질문, 27번부터 30 질문 29번? 29번 어떤 거? 동기생들이 우하사의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집단 내 자신 강요하는 건데 우하사를 이게 좋아해가지고 그래 우하사 좋게 해주자 하면서 야 이거 그러니까 자신들의 의견을 강요하는 게 진실 숨기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강요하고 동기생들도 결국에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부터 34번. 자, 여러분들 이 문제 푸셨을 때 그래도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본인이
저는 소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특히 고전 소설이 좀 약한 것 같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기서 신라화랑 김도함은 사택기루라는 이름으로 하늘제 학사에 잠입한다라고 해서 옆에다가 김도함이 사택기루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야 됩니다. 본인이 소설에 약하고 특히 고전 소설에서 누가 누구지 인물에 대해서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고전 소설 이름 갖고 장난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 나오면 잘 체크를 해야 된다 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렇게 체크를 하셨어야 돼요. 김도함은 사택기루라는 거. 만약에 본인이 이렇게 고전 소설이 약한데 김도함의 사택기루 체크 안 하셨으면 반성하시고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셨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바로 문제 보시면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인데 답은 2번이죠. 장은 처음부터 기류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던데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 내용 일치 너무 간단했던 문제였었고요. 32번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하려 적절하지 않는 것, 이 서동요를 이제 바꿔나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네,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장과의 대화에서 대꾸하지 못하며 괴로워하는 기루의 모습은 사회적 상황으로 개인의 욕망 추구가 제한되는 현실을 형상화한다는 건데, 네, 이건 전혀 상관없었죠, 얘네도. 얘는 보기만 읽으셔도 전혀 관련이 없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32번의 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3번인데 33번 근데 이거 별표 쳐놓으세요. 별표 쳐놓고 이거 시나리오 전용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극과 시나리오는 이 극과 시나리오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작품을 지은 거였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한다면 이걸 뭐 영상으로 제작한다면 무대로 제작한다면 드라마로 제작한다면 어떤 장면이 어울릴까요?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 꼭 체크하셨어야 되는데 33번의 답은 5번이었죠. 적절하지 않은 거. 미음 파트 보시면 기루야 하는데 다급한 목소리로 기루를 부르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면서 기루의 행방을 찾는 건데 근데 이건 찾는 게 아니었죠. 오히려 가는 곳에서 기루야 이런 것 때문에 기루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두리번거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34번. 네, 이것도 간단했습니다. 서로 대화 나눈 거였는데 답은 3번. 인물의 행동을 통해 두 인물의 상반된 심리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기루, 장을 내려칠 때 손을 떨기 시작한다. 장은 그런 기루를 보고 기루는 떨고 장은 보고 기루는 떨고 장은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죠. 그렇기 때문에 34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여기 31번부터 34번 질문 없으시면 일단 독서 중요한 것만 먼저 제가 같이 문제 보는 걸 하고요. 그 다음에 독서 따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일단 6번 문제 241페이지 6번 문제 자, 6번 문제 보시면 기억에 담긴 바쟁의 생각을 추론하는 문제거든요. 추론하는 문제였는데 언제나 말씀드린 게 추론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언제나 추론을 예시일 때 추론이란 건 간단하게 그냥 셜록 홈즈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셜록 홈즈가 수많은 증거를 바탕으로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수업이 끝나고 내가 이제 너네들이 저기 사거리에 있는데 내 퇴근하고 왔는데 내가 맥도날드에 들어갔어. 그럼 맥도날드 들어가면 너네는 무슨 생각하겠어? 쌤이 수업 끝나고 저녁 드시러 맥도날드 갔구나. 그럼 난 너네들이 뭐 먹는다 생각하겠어? 당연히 햄버거겠죠. 근데 내가 맥도날드 들어갔는데 너네가 쌤 국밥 드시나 보다 라고 얘기하면 이건 제대로 된 추론이 아니죠. 근데 그것처럼 추론이란 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 근데 이러한 근거는 이 기억 근처에서 찾으시면 돼요. 기억 최소한 앞뒤로 한두 줄 정도 보시거나 아니면 기억에 담긴 단락을 다 전체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이 기억이 네 번째 문단이 있었거든요. 네 번째 문단에 여기 예를 들어 맞수인 사냥꾼과 호랑이가 대결하는 사건에서
사냥꾼 숏과 호랑이 숏을 교차 편집한 후 최종적으로 사냥꾼이 패배하는 숏을 보여주는 것은 관객에 대한 기만이라는 겁니다. 왜 관객에 대한 기만이라 하는 건지, 그는 이 경우가 바로 이 기억에서 몽타주가 하나의 의미나 하나의 결과만을 강요하여 현실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재현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하나의 의미나 결과를 강요, 모든 가능성을 재현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포인트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 이 장면만 보여주게 되면 사람들,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딱 하나밖에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사냥꾼이 패배했다.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다 생각하게 못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6번 문제 보시면 그 답은 4번이었던 겁니다. 현실에서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 관객에게 일방적이라는 게 뭐야? 하나잖아, 하나.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를 담은 숏을 제시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바로 기억 과정에 대한 생각입니다. 나머지 보시면 대등하게 취급 전혀 상관없고요. 지배냐 보조적 전혀 상관없고, 사실적 지각 추구 기억 근처에 찾아볼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관객의 인기 전혀 관련 없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15번 같은 문제도 여러분한테 그냥 이유 찾는 문제 나오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 게 편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얘도 추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의 이유이기 때문에 얘도 기억 근처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세 번째 문단을 보셔야 되거든요. 세 번째 문단 보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음향 차이의 저항의 차이가 클수록 반사되는 초음파의 세기가 증가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 잡아야 되는 게, 음향 저항 차이가 커지면 초음파가 커지는구나. 그 다음에 같은 매질에서는 같은 속도를 지니기 때문에 음향 차이의 저항의 차이를 유발하는 것은 밀도 차이랍니다. 근육, 힘줄, 인대 등과 같은 연부 조직의 평균 음향 저항은 1.7인데 지방보다 공기와의 음향 저항의 차이가 크답니다. 지방을 보시면 음향 차이가 1.38이거든요. 그러니까 1.7과 1.38 비교하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근데 공기는 0.004예요. 0.004예요. 그러니까 1.7과 차이가 엄청 크죠. 그 이유가 이 밀도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부 조직과 지방과는 밀도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공기와는 밀도 차이가 더 크니까, 그래서 뭐라 하냐면 탐속자와 피부 표면 사이에 점성이 높은 액체열 젤을 바르는 것도 공기로 인한 음향 저항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다 라는 거에서, 이렇게 젤을 바른 이유가, 그러니까 젤 없이 그냥 다이렉트 이렇게 쏘면 공기랑 부딪히는 거잖아. 그럴 때 음향 차이, 밀도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음향 저항 차이가 커지고, 근데 대신 젤을 바르면 뭐라도 하나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점성이 끈적끈적거리니까 밀도 차이가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젤을 바르는 거였기 때문에 15번에 관련된 답이 바로 3번이었던 겁니다. 음향 저항의 차이를 감소시킨다, 이 말이 중요했던 거고요. 나머지 보시면 산란 전혀 상관없고요. 음향 저항의 차이 크기를 만드는 거 절대 안 되고, 그 다음에 입사각이 감소하지 않던 것도 상관없는데, 이게 5번에 수신하는 반사파의 반사파의 세기를 감소시키는 거 맞나는데, 밀도 차이를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5번의 답은 3번이었고, 혹시나 15번에 5번 선택하신 분들은 좀 아깝게 틀린 겁니다. 그분들은 조금만 더 꼼꼼하게 분석하시면 이거 잘 하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같이 보면 좋은 문제는 이 문제 정도였었고요. 나머지 혹시 독서에서 질문 5번. 발음도 어렵더라. 이 에이젠시테인의 관점은 독일의 이론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땡땡땡 감독은 그의 영화에서 귀부인이 감미롭게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귀부인이 입을 벌리는 슛 다음에 하프를 연주하는 슛을 결합시켰다라는데, 그럼 얘는 지금 잘 어울리죠. 음악이랑 그 장면 자체가. 왜냐면 이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얘가 노래를 하고 있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하프를 연주하는 모습을 같이 넣었다는 겁니다. 그때 얘는 지금 잘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그래서 5번이었던 거죠. 감독의 의도를 살펴볼 때 둘째 슛에서 부드러운 하프 소리가 들린다면 이 소리는 병행적 담화에서의 긍정적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면 부정적은 오히려 그 분위기를 망치는 거였고 긍정적은 그 분위기가 어울리는 거였기 때문에 이거는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 그럼 몇 번 하셨어요? 1번. 감독이 표현하는 의미를 이건 좀 약간 이건 세모 표시. 그러니까 이건 좀 살짝 페이크 문제. 관객이 이해했냐 못했냐 이거. 그러니까 이게 성공했냐 성공하지 않았냐 이건 본문에 자체 나오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게 맞나 할 수 있었는데, 그래도 5번에 확실하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바로 이거였기 때문에 이거 체크해서 넣었었고, 나머지 또 그만해요. 그럼 시간이 좀 남겠네요, 다행히. 그럼 지금 5시 37분이니까 그냥 일찍 가고 싶은 분들은 그냥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지금 여러분들 수능 완성 이거, 선택 과목 이거, 방금 풀었던 거 5회 선택 과목만. 아니요, 아침 모의고사까지. 두 개 고치고 확인받고 빠빠이. 여러분 대신 이거 집에 가셔서 독서 한번 다시 보세요. 왜냐면 이거 EBS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